평생 헌신한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며느리,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도 아내의 편을 든 아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절망의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지는 건 이제 제게 너무나 당연한 습관 같은 거예요.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고 세상은 고요한데 제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분주한 소리가 시작되죠. 오늘은 그이, 제 남편의 기일이거든요. 이날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낡은 찬장에서 녹그릇들을 하나하나 꺼내 정성껏 닦아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릇들이지만 제 손길이 닿으면 다시금 은은한 빛을 내뿜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 함께 명절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엌이 떠나갈 듯 시끌벅적했죠. 남편은 옆에서 부침개를 뒤집는 저를 도와주겠다며 나섰다가 태워먹기 일쑤였고, 아이들은 고소한 기름 냄새에 이끌려 하나씩 집어먹으며 제잘거렸어요. 그땐 부엌이 좁다고 투덜거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공간이었나 봐요. 혼자가 된 지금 부엌은 너무나 넓고 조용하기만 해요.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써는 소리, 끓는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기름 두른 팬 위에서 전이 익어가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벽에 부딪혀 텅 빈 메아리가 되어 돌아와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에게 보내는 제 마음이고 한평생 지켜온 약속이니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동태전은 노릇노릇하게, 아이들이 잘 먹던 고기 완자는 도톰하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호박전은 얇게 부쳐내요. 탕국을 끓일 때는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던 남편의 취향을 기억해내고, 삼색나물을 무칠 때는 짜지 않게 해달라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하니 그 사람이 아직 제 곁에 있는 것만 같아서요. 시간은 더섭이 흘러가요. 어느새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가죠. 저는 잠시 허리를 펴고 창밖을 내다봐요.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사계절을 몇 번이나 보냈을까요? 마당의 감나무는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심은 건데 이제는 제 키를 훌쩍 넘어 해마다 주렁주렁 감을 매달아요. 그이가 그랬죠. 이 집은 우리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고. 그래서 저는 자식들이 낡았다고 이제 팔고 아파트로 가자고 성화여도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과의 약속이 있죠. 시골에 있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 밭과 산. 젊은 시절 남편은 훗날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며 쌈짓돈을 털어 그 땅을 샀어요. 자식들은 지금도 이해 못해요. 1년에 2번 꼬박꼬박 세금만 나가는 그 땅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요. 저더러 구시대적이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남편의 꿈이고 저와의 약속인걸요. 저는 매년 잊지 않고 세금을 내고 가끔은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며 그 땅을 찾아가기도 해요.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서 남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면서요. 어느덧 저녁이 되고 상에 올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 내외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저녁 8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나고 정성껏 차린 음식들은 식어가고 제 마음도 점점 차가워졌어요.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할 무렵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유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죠. 값비싸 보이는 코트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짜증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아들 녀석은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며 뒤따라 들어왔고요. 제게는 그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라는 무미건조한 인사뿐이었죠.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여 이 날을 준비했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어서 오라고 손짓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어요. 며느리는 코트를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그대로 깊숙이 몸을 묻더군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 작은 화면 속 세상이 저보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았죠.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과일이라도 깎아주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제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는 동안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제사를 지내냐고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이런 건 이제 다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면서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제 평생의 삶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비효율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었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집이 너무 낡고 초라해서 자꾸 어머니가 옛날 생각에만 잠겨 있는 거라며 하루빨리 이 집을 처분하고 아파트로 들어가야 한다고 아들을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듣고 있다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말투였죠. 아들은 그저 알았어, 알았어 하며 아내를 진정시키기에 바빴고요. 이 집의 모든 벽과 기둥에 저와 남편의 추억이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는지 그들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저 처분해야 할 낡은 자산일 뿐이었죠.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제 사상을 한번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을 먹냐면서 차라리 깔끔하게 배달 음식 몇 개 시키는 게 100번 낫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으로 차린 음식들이 남편을 위해 준비한 마음이 한순간에 기름지고 느끼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아버님께, 조상님께 올리는 건데 정성이 중요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죠. 며느리는 제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그저 어색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깊고 차가운 강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 강을 건널 힘이 없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제사상 앞에 선 제 눈에는 조용한 체념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슬픔이 고여들고 있었어요. 남편의 기일은 그렇게 눈물 젖은 제사상 앞에서 쓸쓸하게 저물어 가고 있었죠.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에도 한참 동안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텅 빈 거실에는 촛농이 식어가는 냄새와 음식 냄새, 그리고 제 깊은 한숨만이 뒤섞여 맴돌았죠. 그들이 남기고 간 날카로운 말들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제 마음 곳곳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괜찮다 수십 번을 되뇌었지만 한 번 내려앉은 마음은 쉬이 올라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은 음식들도 치워야 하고 어지러운 집도 정리해야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그릇들을 부엌으로 옮기면서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통에 담으면서 자꾸만 울컥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걸 다 누구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했을까. 예전 같았으면 아들 녀석이 어머니 이 나물 좀 싸주세요 하고 며느리는 어머니 저는 내일 데워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하며 빈통을 내밀었을 텐데 이제는 이 많은 음식을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외롭게 다가왔어요. 다음 날 아침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남은 음식들로 아침을 차렸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식탁에 앉아 꾸역꾸역 밥을 넘기는데 어젯밤 며느리의 그 쌀쌀맞은 표정과 말투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비효율적인 구시대의 유물이라던 그 말.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만 같아 어깨가 무거웠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아들 내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죠. 서운했지만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주말이었어요. 느닷없이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 내외가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아들 녀석은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했어요. 영문을 물으니 아들 녀석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제사 다음 날 며느리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쳐서 크게 혼이 났다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며느리 기분을 좀 풀어달라는 듯한 눈치를 보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그렇지. 무슨 일이 있으니 나를 찾아왔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깎아내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날카로운 한숨 소리만 돌아왔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그날의 일은 어쩌면 예고편에 불과했는지도 몰라요. 며느리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전부 제게 푸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사사건건 비꼬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셔서 이런 거 모르시죠? 사회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 말에는 저의 인생을 통째로 무시하는 듯한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이 집을 일구고 자식들을 키워낸 세월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죠. 갈등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터져나왔어요. 제가 거실을 청소하다가 며느리가 소파 위에 벗어둔 비싼 코트를 잠시 의자에 옮겨 걸어두었거든요. 그걸 본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여기다 둔 옷을 왜 함부로 만지세요? 마치 제가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양 기겁을 하더군요. 저는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순식간에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무례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서 있자 며느리는 한술 더 떴어요. 그깟 낡은 집 어차피 팔아버릴 건데 청소는 해서 뭐 하냐는 거였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제게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어머니, 요즘은요, 나이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식들이 재산 관리도 해주고 그런데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괜히 고집 부리시면 서로 피곤해져요. 그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제가 만약 그들의 뜻대로 집과 땅을 처분하지 않으면 저를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몰아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어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며느리는 승리한 사람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곤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그러니까 어머니, 괜히 저희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다 어머니 편하자고 하는 말이니까. 그때였어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자식 앞에서 언성을 높였. 내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킨 집이고 네가 그렇게 우습게 아는 이 늙은이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집,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제 완강한 태도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부르락해졌어요. 그녀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가르더니 제 뺨 위로 날아와 꽂혔어요. 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왼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났죠.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고통보다 충격이 더 컸어요.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제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죠. 떨리는 눈으로 며느리를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발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길. 내 아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분노하며 아내를 꾸짖어 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아들 지훈이는 빨갛게 부어오른 제 뺨을 보고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자꾸 유진 씨 피곤하게 하니까 그렇지, 그만 좀 해.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뺨을 맞은 고통은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폭력보다 더 깊고 잔인한 것은 제 유일한 피부치인 아들의 완벽한 배신이었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철저히 혼자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과 믿음이 배신당한 피눈물이었죠. 뺨을 맞은 자리는 며칠이 지나도 벌에 쏘인 것처럼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살갗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라도 하죠. 제 아들이 제 가슴에 남긴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깊고 아프게 파고들었어요. 그 아이의 차가운 눈빛, 엄마가 자꾸 피곤하게 하니까 그렇지라던 그 목소리, 그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저는 이제 아내를 피곤하게 만드는 귀찮고 늙은 짐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날의 장면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들일까? 혹시나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전화한 건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거든요. 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건 늘 홈쇼핑 광고나 여론조사 같은 무심한 목소리뿐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사과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 저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저는 점점 더 제 안으로 움츠러들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죠. 혹시 누가 제 얼굴에 희미한 손자국을 알아볼까봐, 혹시라도 아들 내외에 대해 물어볼까봐 겁이 났어요. 남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효심 깊은 아들이었는데, 차마 제 입으로 아들의 배신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죠. 한참을 망설이던 동생이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언니, 혹시 어디 안 좋아? 지훈이가 그러는데 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상한 소리도 한다고 걱정이 많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구나. 단순히 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아무도 믿지 않도록 제게서 모든 힘과 권리를 빼앗기 위해 치밀한 덫을 놓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가 제게 들이밀었던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단어가 섬광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이건 그냥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를 지우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저를 덮쳐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식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정신 나간 노인네가 되어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갇히게 될지도 몰라요.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저 노인네가 치매라 그래요. 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묵살당할 테니까요. 그 주 주말이었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던 아들 내외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고 아들은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이것저것 물었죠. 저는 그 위선적인 모습에 속이 메스꺼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을 대했어요. 이제 그들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일부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어요. 저는 잠시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자리에 누웠죠. 제발 제 예상이 틀렸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대화는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시골 땅 말이에요. 그거 진짜 쓸모도 없는데 세금만 계속 나가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상속세만 더 나와요.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자 며느리는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정신이 더 흐려지시기 전에 빨리 우리 명의로 돌려놔야 한다고요. 증여 형식으로 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나중에 복잡한 절차 없이 우리가 바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알아봤어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나 그 땅이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것이 제가 남편과의 약속처럼 평생을 지켜온 바로 그 땅이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 남편은 읍내 시장에서 고생하는 제 손을 잡고 언덕 위 밭을 가리키며 말했었죠. 여보, 지금은 그냥 잡초만 무성한 땅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요. 그러니 힘들어도 우리 이거 꼭 지킵시다. 남편의 그 따뜻했던 눈빛, 제 손을 굳게 잡았던 그 투박한 손의 감촉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랐던 남편의 소망이 이제는 아이들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어요. 평생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평생 이 땅을 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지훈이가 우리 아들이 이걸 빼앗으려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어요.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한참을 울고 나니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눈물로 흐릿해진 사진 속 남편이 마치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죠. 당신은 약하지 않은 사람이요. 여기서 무너지지 마시오. 그래요. 저는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이명숙이었어요. 이대로 자식들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것을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고 제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텅 빈 눈동자에 차가운 불꽃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제 인생의 밑바닥에서 조용히 결심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기적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제게 찾아왔어요. 우체부가 건네준 누런 등기 우편 봉투 하나, 군청에서 온 우편이었죠. 또 세금 고지서련이 생각하며 무심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빼곡하게 글자가 적힌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죠. 어려운 법률 용어들 사이로 제 눈에 들어온 몇 개의 단어가 있었어요. 신도시 개발 계획, 토지 수용 보상 대상. 저는 믿을 수가 없어 눈을 몇 번이고 비볐어요.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제가 가진 그 쓸모없던 밭과 임야가 신도시 개발 구역의 핵심 지역에 포함되어 정부에서 수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서류의 맨 마지막 줄에는 제 심장을 먹게 할 것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예상 보상액 100억 원. 1, 10, 100, 1000.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세어보았어요. 100억.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순간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죠.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경멸하고 아들이 외면했던 그 먼지 쌓인 약속. 남편이 제게 남기고 간 마지막 사랑이 이제 제 인생을 구원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제 뺨 위로 이번에는 뜨거운 희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0억 원. 그 숫자는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어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둔 서류를 다시 꺼내보곤 했죠. 혹시 내가 꿈을 꾼 건 아닐까, 혹시 늙은 내가 숫자를 잘못 본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그건 현실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아들 내외가 그토록 쓸모없다. 경멸하던 그 땅이 제게 거대한 성벽이 되어준 거예요. 더 이상 저를 판단력 흐린 늙은이로 몰아세우며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자식들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아주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한 안도감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곧이어 서늘한 현실이 제 발목을 잡았죠. 돈이 있으면 뭘 하나요?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아들 내외는 제가 이 사실을 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또 언제 들이닥쳐 저를 괴롭힐지 몰랐죠. 그들이 퍼뜨린 치매라는 소문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제 주변을 올가매고 있었고요. 이 돈은 저를 지켜줄 방패였지만 그 방패를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으로 지새우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현관문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또 아들 내외인가 싶어서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제 여동생의 아들, 조카 시우가 서 있었어요. 대학생인 녀석인데 근처에 친구 만나러 왔다가 할머니 얼굴 뵙고 가려고 들렀다는 거예요. 그 환한 얼굴을 보니 긴장이 탁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죠. 시우는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날 이후로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걸 저 자신도 알고 있었죠. 시우를 거실에 앉히고 과일이라도 내오려고 부엌으로 들어서는데 녀석이 제 뒤를 따라오며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외삼촌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우를 돌아봤어요. 시우는 제 눈을 피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한참을 망설이던 녀석이 보여준 것은 영상이었어요. 제 집 거실 소파 뒤편에서 찍힌 듯한 아주 익숙한 풍경.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는 며느리가 제게 소리치는 장면, 그리고 제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 비명과 함께 아들 녀석의 차가운 목소리까지도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재현되는 것 같았죠. 시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설명했어요. 그날 저희 집 와이파이가 자꾸 끊겨서 봐주러 왔다가 신호가 잘 잡히는지 확인하려고 소파 뒤 충전기에 휴대폰을 꽂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영상이 녹화된 것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휴대폰 용량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요.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조카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은 차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이것은 증거였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잔인한 민낯을 담은 명백한 증거. 100억 원이 제게 방패가 되어 주었다면 이 영상은 이제 제 손에 들린 날카로운 칼이었죠.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용기를 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제 이야기를 듣던 동생은 처음에는 침묵하더니 이내 분노를 터뜨렸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당장이라도 쫓아갈 기세였죠. 동생의 그 격한 분노가 지난 시간 동안 혼자 사겨야 했던 제 서름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어요. 동생은 절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며 마침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당장 만나보자고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동생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젊고 똑 부러져 보이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죠. 그리고 시우가 가져온 영상을 보더니 이건 명백한 폭행 및 존속학대라며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우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변호사님 말씀도 맞지만 요즘 세상은 이런 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 중에 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억울한 사연을 공론화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이니 커뮤니티니 하는 말들이 낯설기만 했지만
제 편이 되어주겠다는 조카의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정의의 그물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가족의 연대, 여동생화, 법적인 조력 변호사, 그리고 신세대의 디지털 네트워크, 조카와 친구들과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시우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들러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제 링컬드 손가락으로는 네모난 화면을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글씨는 또 왜 그리 작은지 돋보기를 쓰고도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를 세상과 연결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우는 참을성 있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는 법부터 유튜브로 제철 나물 무침 만드는 법을 찾아보는 것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시우가 알려준 대로 인터넷 검색창에 노인학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쳐봤어요. 화면에는 저와 비슷한, 아니 저보다 더 끔찍한 사연들이 수없이 펼쳐졌어요.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할머니 이야기, 요양원에서 학대당하는 할아버지 이야기. 저는 그 기사들을 밤새워 읽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외로운 눈물과는 달랐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깨달음,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져서는 안 되겠다는 용기가 제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죠. 며칠 뒤 변호사와 동생, 그리고 시우와 함께 다시 모였어요.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동시에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어요. 그때 시우가 친구와 함께 준비했다며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죠. 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글에는 제 사연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고, 영상은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짧게 편집되어 올라가 있었어요. 시우가 올릴까요, 할머니? 하고 묻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려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글이 올라가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댓글이 수십, 수백 개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인간도 아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어머님, 힘내세요.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 분노하고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평생을 외롭게 버텨온 제게 그 익명의 위로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그렇게 정의의 그물은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사연이 올라간 후 며칠 동안 저는 조카 시우가 보여주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세상이 그 네모난 화면 안에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죠. 처음에는 수백 개였던 댓글이 수천 개가 되고 조회수는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으로 불어났어요. 마치 댐의 작은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시우는 모자이크가 없는 원본 영상을 공개했어요.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죠. 영상은 폐륜 며느리, 아들의 충격적인 한마디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온갖 사이트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했고 제 며느리와 아들을 향한 비난이 들불처럼 번졌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묘한 위로를 받았어요. 평생을 외롭게 속으로만 사겨왔던 제 아픔을 이제 온 세상이 알아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시우는 네티즌 수사대라는 사람들의 활동을 제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영상에 나온 며느리의 명품 코트 브랜드를 알아내고 거실 창문에 비친 아파트 단지의 희미한 로고를 확대해서 동네를 추측해냈어요. 심지어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의 상호를 보고 아들 녀석의 회사까지 알아내더군요. 그 집요함과 속도에 저는 혀를 내둘렀죠. 아들 내외가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던 것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세상의 심판대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 저녁 8시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앵커의 심각한 목소리와 함께 제 집 거실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전국으로 방송되었죠. 제 개인적인 고통이 이제 심각한 노인 학대 문제라는 사회적인 의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에 무력한 이명숙이 아니었어요. 그 후의 일들은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며느리 한유진의 회사 전화는 항의 전화로 마비가 되었고 회사 홈페이지는 그녀를 해고하라는 글로 도배가 되었죠. 그녀가 자랑하던 SNS 계정은 온갖 비난과 욕설로 뒤덮여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며느리의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죄목으로 한유진을 결국 해고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실직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직장에서 쫓겨나 망연자실해 있을 바로 그때 친척 중 한 명이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군청 홈페이지에 뜬 신도시 개발 계획 공시를 봤다면서 제 이름과 함께 100억 원이라는 보상금 액수까지 알려주었다고요. 그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순간 자신들이 놓쳐버린 것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저희 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들임을 알았. 문을 열자 거기에는 제가 알던 아들 내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값비싼 옷 대신 초라한 옷차림, 늘 꼿꼿하던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아들 녀석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였죠.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더군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날은 야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그 눈물에는 단 한 방울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100억 원을 향한 탐욕의 눈물이었죠. 아들 녀석은 한술 더 떴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어머니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어머니 재산은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마지막 남았던 한 조각의 연민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제 마음은 그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죠.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 왔던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고 오직 차갑고 투명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가족이라면 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뺨을 맞았을 때 나를 지켜줬어야지. 내 어미의 편이 되어 주었어야지.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들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죠. 그날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것이 제가 내리는 첫 번째 심판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내 재산은 걱정하지 마라. 이미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다 작성해 놨으니까. 그들의 눈에 잠시 희망이 스치는가 싶었지만 저는 그 희망의 싹을 조금의 미련도 없이 잘라냈어요. 물론 거기엔 너희들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 그 말을 끝으로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어요. 아들 내외의 얼굴은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절망이 들어차며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그들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무너져 내렸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통곡 소리는 제게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해방감으로 들려왔어요.
길고 길었던 제 삶의 겨울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를 등지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제 등 뒤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죠.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먼저 밀려왔지만 그 슬픔의 끝에는 아주 작은 씨앗 같은 단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 인생을,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죠. 며칠 동안 저는 집 안에서 조용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죠. 아들과의 연을 끊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같았어요. 그들이 제게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제 삶 전체에 대한 부정이었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폭력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이제 남은 질문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어요. 저는 며느리의 텅 빈 눈동자와 아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진정한 승리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다른 인간이 되는 것.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제 마지막 뜻을 전달했어요. 용서는 아니었어요. 마지막 기회였죠. 변호사가 아들 내외에게 보낸 서류에는 제 조건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100시간씩 독거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지정된 기관에서 노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만약 이 조건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낸다면 그때 가서 그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이 제 재산을 탐냈던 그 손으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이들의 손을 잡고 저를 무시했던 그 입으로 존중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것이 제가 생각한 복수를 넘어선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그 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과의 추억과 제 아픔이 함께 서려 있는 그 낡은 집을 파는 것이었죠. 시원섭섭했지만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도심의 환하고 안전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76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이명숙 공익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남편이 남긴 사랑이 제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랐어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두 가지로 정했죠. 하나는 저처럼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식들에게 학대받고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재단이 문을 열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사연을 인터넷으로 접했던 젊은이들이 재단의 소식을 듣고 후원금을 보내오고 주말마다 찾아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여러 번 눈시울을 붉혔죠.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을,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같이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집 안에 갇혀 사는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사장이 되었죠. 스마트폰 교육교실에 찾아가 저처럼 작은 글씨가 안 보여 미간을 찌푸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화면을 확대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으로 멀리 사는 손주의 얼굴을 영상통화로 본 할머니가 아이처럼 기뻐하며 우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쉼터에서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분들의 주름진 손을 잡고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해줄 때 그것은 그분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저 자신을 치유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며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제 남은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을이 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새로운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늘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여동생,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준 기특한 조카 시우, 그리고 재단을 통해 만나 이제는 스스럼 없이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된 할머니들까지. 제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우리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눈물 젖은 제사상과는 너무나 다른 따뜻하고 행복한 풍경이었죠. 문득 창밖을 보니 멀리서 작은 봉사단 조끼를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 제 아들 내외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에선가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며 조금씩 다른 인간이 되어가고 있으리라 믿기로 했어요. 저는 따뜻한 불빛이 가득한 거실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이었구나.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76세, 제 인생의 황혼이라고 생각했던 나이에 저는 비로소 진짜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명숙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선량함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당함에는 침묵 대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죠. 결국 인생의 진정한 봄날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는 것이니까요.